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재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좀 두었다가 선거 때가 돼서 특히 지방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재벌 개혁 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러한 논의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동시에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이 재벌에 관한 얘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틀림없이 이번에도 앞으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특히 다가올 이번 부산 서울시장 선거 다음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는 틀림없이 또 경제 민주화라는 걸 들고 이 정치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재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만 지난번에 중소기업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이 재벌에 관한 문제를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다.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또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5월 1일, 매년 아마 5월 1일경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합니다. 이번 21년 5월까지 유효한 이 집단은 64개,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 수는 2284개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훨씬 심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걸 흔히 정식 법률적 용어로 하면 대규모 기업 집단 정책, 흔히 속말로 이야기하는 재벌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의 문제를 한국이 어느 정도 해결했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체로 해결했다. 또 한쪽으로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대충 해결했다. 만약 그럴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사실은 한국 경제 문제의 전부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바꾸면은 중소기업 문제, 한국 경제 문제 그 자체입니다. 재벌 문제 역시 한국 경제 문제 그 자체다 말이죠.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재벌이 만들어진 거, 재벌의 생성, 재벌이 큰 거, 성장,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경제력이 재벌에게 집중된다. 그 다음에 이 재벌들이 금융이나 정부하고 유착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이런 재벌과 관련된 재반 현상과 문제점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한국 경제가 걸어온 역사적인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벌에 관한 진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재벌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가 다르겠지만 한국 재벌에 문제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재벌 내지는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온 측면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경제학적 용어를 이야기한다면 시장의 실패 내지는 기업의 실패 측면도 있고 정부의 실패
측면도 있는데 뭐 이 양면이 다 있다. 저보고 이야기하라. 당신은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다고 보냐. 저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정부의 실패의 측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재벌정책의 중부처인 공정거래위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지만 제가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역사를 모두 리뷰하면서 또 정부가 지금까지 제전에 해온 거, 또 제가 한 거,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해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재벌의 문제가 이렇게 쌓이게 된 것에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6대4 내지 7대3 정도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이 지배했던 이후에 한국 역대 정부가 뭐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배했던 세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 성장의 신화죠. 한국 경제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제일주의의 신화. 웬만한 것은 경제가 잘 되면 다 해소될 수 있어. 경제를 잘하는 것이 나라 운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죠. 세 번째는 한국 주식회사의 신화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집권하고 경제를 보면서 이거 나 혼자서는 안 돼. 군인들 가지고서는 안 돼. 기업하고 같이 해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참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서로 연합해서 이 경제를 이끌고 가게 된 그 모습을 흔히 이야기할 때 한국 주식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장 신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기업은 정부가 고성장을 추구한다. 그럼 당연히 기업은 팽창 위주의 기업 경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팽창 위주의 기업 경영을 위한 최적의 기업 구조가 뭐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 구조다 이런 이야기죠. 정부는 거시경제 목표를 세우고 산업정책을 동원해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까지 이르기까지 거진 일관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였어요. 그리고 이런 재벌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같이 경제를 이끌고 갖게 됐고 그 결과로서 정부와 기업이 상당히 밀접하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특히 이것을 나쁜 의미로 이야기할 때 정경유착이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정경유착, 금융과의 유착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재벌에 의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규제해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기본법, 공정거래법 여기에다가 대규모 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의 본질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질적인 내용이 한 법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재벌의 점점 더 커지고 여기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재벌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 위화감을 느낀다.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커지니까 이게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일반 국민들은 뭔가 크고 잘 나가는 거 이거
그 싫어. 이거 좀 쥐어 박으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속이 시원해져. 좀 쥐어 박아야 돼. 이런 식 관점. 주로 사회적, 정치적, 국민 인기 획득 차원. 이런 차원에서 재벌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선거 때만 되면 틀림없이 한 번도 뭐 빼놓지 않는 단골 메뉴로서 재벌 개혁에 관한 논의가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정부의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져 왔어요.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가 또 너무 강하다 해서 좀 풀었다가 또 규제를 강화했다가 또 규제하는 명목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면서 걸어왔는데, IMF 체제가 되어가지고 IMF가 한국에다가 제시했던 개혁 과제 4가지 중에 하나가 기업개혁이고, 이 기업개혁은 말을 바꾸면 재벌개혁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과거에 있던 재벌의 약 반수가 소멸돼 버리고 새로이 재편성하게 되고, 그리고 재벌의 경쟁력도 과거보다도 훨씬 더 경영이 투명하게 되고 또 경영의 내용 지표도 좋아지고, 이렇게 실질적 개혁이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DJ 정부가 정말 IMF 체제 하에서 개혁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얻어진 성과라기보다는 IMF 체제라고 하는 혹독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생존,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변화된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 자기 적응의 결과가 이 재벌의 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재벌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시장의 원리가 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재벌 문제 대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즉 정부의 실패를 먼저 교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정부가 스스로는 경쟁 제한적인 일을 많이 하면서 기업들 보고는 경쟁 제한 행위를 하지 마라 한다면 기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정부의 위세에 눌려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물론 만 1년 남짓밖에 안 했어요. 청와대로 불려가는 바람에 1년 3년을 다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떠났지만, 그 있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는 기업을 갖다 족치는 일이 아니고 정부의 경쟁 제한적 행위, 정부 스스로 하고 있는 경쟁 제한 행위 너무너무 많아요.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의 대부분이 다 경쟁 제한 행위예요. 이것을 고치는 것이 내가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등항시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관련되는 법도 조문도 개정을 하고 더욱더 강화하고 정부 스스로 고치겠다 해서 규제 개혁의 주체를 공정위가 되겠다. 부총리하고 싸움을 해가면서 공정위가 규제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다가 자리를 떠난 바람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은 마무리 못했지만 그 정신은 청와대 가서도 계속했습니다. 이런 재벌 역사를 보면은 1986년도에 아마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가 공정거래법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약 35년간에 걸쳐 왔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왔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17년에는 57개 기업 집단이 지정돼 있었는데 18년에는 60개, 19년에는 59개, 그리고 200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64개, 64개, 기업 수도 작년에 2284개 기업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약 181개가 더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34개, 즉 10조 이상의 매출 자산 규모를 갖는 기업은 특히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훨씬 더 다른 30개 집단보다도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단 말이죠. 선거 때만 되면 터져나오는 재벌 계약 논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과연 적절한가? 이것이 과연 경제적 관점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정치적, 사회 형평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인가? 재벌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 인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 왜 재벌이 문제냐? 뭐 사람마다 좀 달리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이 불공정 행위를 많이 한다. 둘째로 투명하지 않다. 셋째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로 작은 자본으로 큰 기업 집단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액 주주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권리를 침해한다. 다섯째, 총수를 갖다가 저희끼리 돌려가면서 해먹거나 세습한다. 여섯째, 요거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씨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권력이 저번에 경제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이제는 정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가 갖는 정치적 권력보다도 오히려 경제 권력이 더 강해지는 현상. 이건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재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 인식입니다. 저 마지막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이재용 회장 까먹고 가는 거 보니까 그 뭐 아무것도 아니대요. 재벌 총수인데 일개 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거대한 삼성 재벌의 총수가 뭐 감옥에도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벌이 권력이 강해져 가지고 정치 권력을 압도한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재벌 규제 정책, 소위 대기업 크기 때문에 규제한단 말이에요. 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찌됐건 남들보다 잘했단 말이야. 잘해가지고 기업이 컸는데 크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컸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꼭 해. 이렇게 규제하는 거. 이것이 과연 적당하냐.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간략하고 수적 규제다. 세계는 전혀 예가 없는,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도 이와 같은 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유일한 재벌 억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 정책의 결과를 놓고 볼 때 35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아까 제가 통계로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벌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거기에 속했던 기업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말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규제 정책을 통해서는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반성을 하고 생각을 다듬어서 정책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벌 문제를 갖다가 이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평등적 관점에서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논의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면 규제 대상이 된다. 마치 중소기업은 적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 좀 크면 그 다음에 빠져. 너는 이제 그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안 크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갖다 피타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대로 재벌은 잘해가지고 커지고 산하기업이 계열기업이 많아지면 이제 너는 이제부터 정부의 규제 대상이야 하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과연 적절하냐. 또 하나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정부가 지정하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군에 안 들어가면 해도 괜찮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34개 더욱더 10조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는 기업이 되면 더 규제가 강화된다. 이런 정책이 과연 어느 때 필요해서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봤을 때 맞는 거냐. 저는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저에게 만약 공정거래위원장을 한 몇 년 하도록 맡겨줬더라면 이 재벌정책에 대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대안을 저는 구상하고 제시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시점에서 깊이 있게 실무를 다루지 않으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의 검토 위에서 정부가 재벌의 실패, 재벌이 잘못하는 것이 재벌만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 정부의 실패가 그 근본에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재벌 정책을 다뤄야 된다 하는 걸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벌이 경쟁 저해 사범이다. 사실은 정부가 재벌보다 훨씬 더 경쟁을 제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의 반성, 정부의 개혁이 더 선행돼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저는 만약 정부가 바뀌면 재벌은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이 재벌 정책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선도해 나가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이나 모든 사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경쟁의 이념을 받아들이라 하고 치고 나가는 이 기능을 경쟁 추천 기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competition advocacy라고 합니다만, 이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63조, 제63조에 있는 이 규정을 정말 명실공히 살려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공정거래위원장 아마 1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왜? 전 부처가 다 싸움대상이 될 텐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정부에 상대적으로 별로 힘있지 않은 부서의 장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 부처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형평의 관점에서 재벌 정책을 보지 말고 효율성의 관점, 능률성의 관점에서 재벌 문제를 봐야 된다. 다섯째,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재벌이 달라지고 재벌의 지배구조가 달라진다. 이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큰 기업들은 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갑니다. 다만 그렇게 피해가는데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많은 부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크지 못하는 거죠. 좀 더 커서 국제 경쟁을 좀 더 할 수 있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재벌로 그냥 주저앉게 된다. 저는 규제보다는 경쟁 조건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재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국제화해서 국제시장으로 내몰고 국내 시장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으로 만들 건가 하는 것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 재벌 정책의 기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재벌들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성장해야 된다.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되는 걸 이름만 슬쩍 바꿔가지고 마치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이, 사실은 정부가 강제하면서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 지정하던 걸 갖다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이 위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소위 동반 성장, 무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제도는 걷어치워야 된다. 재벌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총수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지주회사 제도가 좋은지 혹은 브랜드만 공유하면서 느슨한 연계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별 기업을 완전히 독립해서 독립된 기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벌들 스스로에게 맡겨 놔두는 것이 좋겠다. 재벌과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 한마디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재벌에게 뭐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럼 동시에 재벌로부터 뭘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경제가 조금 어렵기만 하면은 그다음에 재벌들한테 손 내밀잖아요. 역대 정부 다 그래 해왔어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경제 민주화한다면서 재벌 개혁하겠다 뭐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저러다가 경제 어려지면 분명히 재벌한테 손 내밀게 될 텐데 어쩌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아닌 게 아니라 뭐 그거하고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 같은 삼성에 있어서 돈 7, 80억이 돈입니까? 많은 자원 삼성에 돈 받은 걸로 결국은 유지돼가지고 지금 감옥까지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지금 뭐 뉴딜 정책 그 무슨 한국적 뭐 K 뉴딜인가요? 한국적 뉴딜 정책 막 각 정부마다 다 한식 쓰는 거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는 녹색 경제, 뭐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재벌들 끌어넣어가지고 이 정부가 생각하는 데다가 투자하게 만들고 재벌들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기업 활동하게 유도하는 거.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놔달라 하는 기업의 호소를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지금 우리 재벌들 정부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좀 규제 좀 풀어주라. 그 대신 도와줘도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것이 기업들이 재벌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재벌의 계열 기업에 대한 이 뭐 갑질 행위니 재벌 총수 가족의 일가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불한 그런 행위들 뭐 많이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한 요소, 전부는 아니지만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재벌들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말 재벌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재벌 체제가 존재할 수가 있는 이러한 경제체제, 다시 말하면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기업주의 체제. 지금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대로 가면 몇 년 내에 재벌 다 없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경제정책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가 다 관리하는 정책,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재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거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부로부터 잘못 지어 박히면 돈이 몇십억 몇백억 갖다 내는 거 다반서로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라고 큰 것 중에서 정부에 쥐박혀가지고 몇백억씩 안 내는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재단을 만들어라, 사회 공헌을 한다느니 뭐니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다 정부로부터 찍혀가지고 마지못해서 내놓는 돈들인데 그런 거 하기 전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갖다가 정말 스스로 부담하고 그런 기업가 정신으로 정말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벌들의 자기 반성
그것이 반드시 같이 병행돼야 되고 정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촉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가 다음 기회에 적당히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는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다라고 하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이걸 기업가형 국가라고 저는 정의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국가 경제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만 우리 재벌들도 살고 중소기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정부도 올바른 경제정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